비가 인도를 때리고 가로등 불빛이 반사되어 빛나는 물웅덩이를 만들어냈다. 서울의 좁은 골목길은 비 오는 밤에 더욱 춥게 느껴졌다. 낮의 따뜻함은 오래전에 사라지고 축축하고 뼈를 얼게 하는 공기만 남았다. 정우는 비에 젖은 후드티가 불쾌하게 피부에 달라붙는 느낌을 무시하며 낡은 자전거를 끌고 한적한 거리를 지나갔다. 물웅덩이를 밟을 때마다 신발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것은 정상이었다. 불평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오래전에 배웠다. 오늘 밤은 특히 날씨가 좋지 않았다. 비 때문에 배달이 지연되었고 몇몇 고객들은 팁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그는 배달을 모두 마쳤다. 적어도 그에게는 한 가지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저녁 식사였다. 그가 일하는 치킨집 앞에 자전거를 세웠을 때 매니저는 그에게 작은 종이봉투를 건넸다. 고생했어, 꼬마야. 매니저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남은 음식이야. 안 줬다고는 말하지 마.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표시로 지친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봉투를 꽉 쥐고 그는 다시 자전거에 올라타 언제나 가는 장소로 향했다. 반은 부서진 벤치가 있고 비를 어느 정도 막아주는 지붕이 있는 작은 버스 정류장이었다. 그곳에 도착할 때쯤 그는 배가 고파 통증을 느낄 정도였다. 그는 자전거를 세우고 벤치에 앉아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따뜻한 음식 냄새가 즉시 그를 감쌌다. 치킨과 작은 감자튀김 한 팩이었다.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전부였다. 그가 치킨에 손을 뻗는 순간 비 속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낑낑거리는 소리였다. 정우는 봉투를 손가락으로 꽉 쥐며 얼어붙었다. 폭풍우 때문에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근처 골목에서 조용하고 약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망설였다. 밤은 늦었고 그는 너무 지쳐 있었다. 아마도 길고양이나 바람에 흔들리는 쓰레기 더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그는 다시 그 소리를 들었다. 정우는 한숨을 내쉬고 스스로에게 눈을 굴렸다. 그리고는 일어서서 비를 피하기 위해 봉투를 후드티 안에 넣었다. 호기심, 혹은 더 깊은 무언가가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골목은 어둡고 축축한 콘크리트와 쓰레기 냄새가 났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깜빡이는 가로등 불빛에 익숙해졌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보았다. 그것은 개였다. 진돗개와 비슷한 중형견이었는데 뼈가 보일 정도로 말랐고 털은 엉켜 있었으며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그 개는 벽에 웅크리고 누워 심하게 떨고 있었다. 그 갈비뼈는 젖은 털 사이로 튀어나와 있었고 귀는 납작했으며 그 눈은 그 눈이었다. 정우는 그런 눈을 본 적이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거울에서 그것을 보았다. 하지만 이것은 달랐다. 천천히 그는 쪼그려 앉았다. 개는 긴장하며 그를 경계했지만 너무 약해서 움직이거나 달아날 수 없었다. 정우는 손에 든 봉투를 바라보았다. 그는 배가 고팠다. 그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하지만 개를 보니 진정한 굶주림이 어떤 것인지 알았다. 그는 생각 없이 봉투를 풀고 치킨 한 조각을 떼어내어 조심스럽게 개 앞바닥에 놓았다. 잠시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개는 그저 음식을 바라보았다. 그런 다음 개는 낑낑거리며 목을 앞으로 뻗어 음식 냄새를 맡았고 몇 초 만에 그것을 먹어치웠다. 정우는 살짝 웃었다. 그렇지, 그는 중얼거리며 다른 조각을 떼어냈다. 그 기분 이해해. 그는 개가 식사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개의 꼬리가 약간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그가 개에게서 처음 본 생명의 징후였다. 식사가 끝날 무렵 비는 이슬비로 약해졌다. 개는 코를 핥으며 그를 올려다보았고 그 눈은 이전보다 조금 더 밝아졌다. 정우는 한숨을 내쉬고 작게 웃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이 동네에서 길을 잃은 건 나뿐만이 아니네요. 그 순간 그는 알지 못했지만 그 비 오는 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비가 내리는 가운데 두 사람이 식사를 나누는 중에 무언가가 변했다. 그날 밤 정우가 고아원에 돌아올 무렵 비는 마침내 그쳤지만 추위는 남아있었다. 얇은 매트리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그 개를 생각했다. 개의 눈에 담긴 표정, 개가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는 모습, 그 후 개가 뭔가 말하려는 듯 그를 바라보는 모습. 정우는 옆으로 돌아 누워 담요를 어깨까지 끌어올렸다. 그는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그의 문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했다. 다음 날 저녁, 마지막 배달을 마친 정우는 다시 그 골목으로 돌아갔다. 그의 배가 꼬르륵 소리를 냈다. 그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단지 개가 밤을 무사히 넘겼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가 도착했을 때 골목은 열려 있었다. 개가 있었던 자리는 이제 젖은 인도만 남아 있었고 발자국이나 개가 그곳에 있었다는 흔적은 전혀 없었다. 정우는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다. 어쩌면 개가 돌아다니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누군가가 쫓아버렸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 개는 밤을 견디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자전거 쪽으로 돌아서면서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때 거리 건너편 희미한 빛 속에서 그의 눈 구석에 움직임이 보였다. 그림자가 건물 사이로 이동했다. 정우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것은 개였다. 그는 자전거에 올라타 그쪽으로 페달을 밟으며 입가에 작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가 가까이 갔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개는 도망치지 않았다. 대신 개는 그를 관찰하더니 방향을 바꿔 따라오기 시작했다. 정우는 자전거 속도를 늦추고 어깨 너머로 힐끗 보았다. 개는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가까이 있었고 호박색 눈동자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를 따라오는 거야, 친구. 정우는 반은 재미있어하며 반은 놀라며 중얼거렸다. 개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뒤에서 조용한 그림자처럼 계속 움직였다. 정우는 웃으며 혼잣말했다. 그럼 너를 그림자라고 부르기로 할게. 그래서 그림자는 치킨집까지 계속 그를 따라갔다. 정우는 자전거를 세우고 개를 내려다보았다. 여기서 기다려, 알았지? 개는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앉았다. 정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그의 교대 근무는 힘들었다. 배달은 지연되었고 고객들은 무례했으며 배가 고파 아팠다. 교대가 끝날 무렵 그가 원했던 것은 싼 음식을 사서 고아원으로 달려가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자마자 그림자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그림자 속에서 인내심 있게 앉아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었다. 정우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부드러워졌다.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오랜만에 외롭지 않다고 느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자신이 가진 얼마 안 되는 동전을 세었다. 그리 많지 않았다. 저녁을 사는 대신 그는 집으로 돌아가 약간의 불고기를 샀다. 돌아와서 그는 무릎을 꿇고 음식을 개 앞에 놓았다. 여기 대단한 건 아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 그림자는 음식을 냄새 맡고 조심스럽게 한 입 먹었다. 이번에는 굶주린 동물처럼 먹지 않고 마치 자신에게 그것을 준 사람을 신뢰하는 것처럼 먹었다. 정우는 마음속으로 미소 지었지만 그 순간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정우야. 정우는 움찔하며 돌아봤고 매니저가 눈을 번득이며 그에게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뭐 하는 거야? 매니저가 날카롭게 물었다. 정우는 재빨리 일어섰다. 저는 그냥 일은 안 하고 더러운 개에게 밥을 주고 있었군. 지각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네. 이제는 또 회사 음식을 낭비하고 있고. 제가 번 돈입니다. 정우는 중얼거렸다. 매니저는 팔짱을 끼었다. 상관없어. 한 번 더 지각하면 끝이야. 알았지? 정우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코웃음을 치며 머리를 흔들고 떠났다. 정우는 떨리는 숨을 내쉬고 긴장하여 귀를 납작하게 한 그림자를 돌아보았다. 정우는 다시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귀 뒤를 긁어주었다.
걱정하지 마, 친구. 난 널 떠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늦게 일을 마친 정우는 집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더 그림자를 확인하기 위해 골목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모퉁이를 돌았을 때 그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10대 청소년 무리가 골목에 서서 웃으며 그림자에게 물건을 던지고 있었다. 걔는 벽에 밀착되어 발길질과 맥주병을 피하고 있었다. 정우의 피가 얼어붙었다. 이봐요. 그는 달려가며 소리쳤다. 그 애를 내버려둬요. 무리는 돌아섰다. 나이가 많은 소년 중 한 명이 코웃음을 쳤다. 뭐야? 정우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당신을 괴롭히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둬요. 남자들 중 한 명이 킥킥거리며 웃었다. 길거리 개를 지키는 길거리 개 한 마리를 봐. 정우가 반응하기 전에 그들 중 한 명이 그를 세게 밀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 젖은 인도에 착지했다. 그림자는 거친 으르렁 소리를 내며 털을 세우고 앞으로 나섰다. 10대들은 망설였다. 정우는 재빨리 일어나 개의 목덜미를 잡았다. 그는 싸우고 싶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는 망설였지만 정우가 물러나자 그림자도 따라왔다. 무리의 웃음소리가 뒤에서 울렸지만 정우는 그것을 무시하고 골목을 빠져나왔다. 정우는 그림자를 내려다보았다. 걔는 그를 올려다보며 동일하게 감사하고 영리한 눈빛을 보냈다. 너는 정말 그림자구나. 정우는 내뱉듯 말했다. 그는 중얼거렸고 걔는 마치 그리고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우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또 5분 늦게 출근했다. 그는 혼잡한 거리를 전력으로 페달을 밟으며 최선을 다했지만 출발하기 전에 그림자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멈춰 섰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가 얼마나 지쳐있든 전날 밤 비로 신발이 완전히 젖었든 상관없었다. 그가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매니저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늦었군. 매니저가 단호하게 말했다. 정우는 침을 삼켰다. 교통체증에 걸렸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맹세합니다. 매니저는 머리를 문지르며 한숨을 내쉬었다. 정우야, 난 너에게 너무 많은 기회를 줬어. 내게 필요한 건 기분 내킬 때만 나타나는 아이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직원이야. 저에게는 이 일이 필요합니다. 정우는 간청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지만 너는 해고됐어. 정우의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도움을 청할 부모도 비상계획도 저축도 없었다. 그냥 밖에서 그를 기다리는 개만 있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나갔다. 그림자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자전거 거치대 옆에 인내심 있게 앉아 있었다. 정우의 얼굴을 본 순간 개의 귀는 쫑긋해지고 꼬리는 희망에 차서 흔들렸지만 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챘다. 정우는 한숨을 내쉬고 쪼그려 앉아 그림자의 귀 뒤를 긁어주었다. 이제 우리 둘만 남은 것 같네요. 그림자는 마치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처럼 코를 정우의 팔에 비볐다. 그렇게 해서 그는 자전거 바퀴가 무릉덩이를 가르며 가슴이 무거워진 채 고아원으로 돌아갔다. 이제 어쩌지?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그림자를 보호할 수 있을까? 고아원 문에 도착할 무렵 그의 배는 불안으로 꼬여 있었다. 아마도 괜찮을 것이다. 그림자를 숨기면 괜찮을 것이다. 그는 살금살금 정문을 통과하려고 했지만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정우야. 관리인의 목소리에 모두가 멈춰서서 쳐다보았다. 정우는 얼어붙었다. 관리인의 시선이 내려가는 것을 보고 그녀가 조용히 그의 뒤를 따라온 그림자를 봤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게 뭐니? 그녀는 개를 가리키며 물었다. 정우는 본능적으로 그림자 앞에 섰다. 그는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아요. 그는 재빨리 말했다. 맹세해요.
규칙은 알잖아. 그녀는 그의 말을 자르며 말했다. 동물 출입 금지. 여긴 아이들의 집이지 길거리 개를 위한 곳이 아니야. 정우는 턱을 꽉 물었다. 그는 길거리 개가 아니에요. 여자는 팔짱을 꼈다. 그럼 그를 어디든 데려가. 여기가 아닌 곳으로. 정우의 손가락이 주먹을 꽉 쥐었다. 그에겐 갈 곳이 없어요. 관리인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럼 정우야, 선택지가 있구나. 걔가 가든지 내가 가든지. 침묵이 복도를 채웠다. 정우는 가슴이 아팠다. 그에게 남은 것은 그림자뿐이었다. 이 도시에서 그림자를 혼자 내버려두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의 손가락은 그림자의 젖은 털에 꼬여 있었다.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정우는 턱을 들고 억지로 관리인의 시선을 마주했다. 저는 그를 선택합니다. 여자의 얼굴에 놀라움의 표정이 스쳤다. 그런 다음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한숨을 내쉬고 문을 가리켰다. 그럼 나가라. 정우는 침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돌아서서 추위 속으로 걸어나갔고 그림자는 조용히 그의 곁에 머물렀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정우의 젖은 옷을 괴롭혔다. 그들이 이웃다리에 도착할 때쯤 그의 손은 추위뿐만 아니라 지금 일어난 현실 때문에도 떨리고 있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집도 일도 없고 주머니에 구겨진 몇 장의 지폐만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충실한 개가 그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정우는 후드티를 꽉 여미고 개를 내려다보았다. 그림자는 그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다. 정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숨을 내쉬었다. 우리는 정말 혼자가 된 것 같아요. 그림자는 그저 조용히 안정적으로 그의 옆구리에 몸을 맞댔다. 그들은 함께 어디든 멈출 수 있는 곳을 찾아 어두운 거리를 헤맸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고 추위가 심해질수록 정우는 과연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바람은 날카롭고 무자비하게 도시의 거리를 가르며 불었다. 정우는 후드티를 꽉 여미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의 숨이 보였다. 배가 고파 아프고 피로로 팔다리가 마비되었다. 그림자는 길을 쫑긋하고 항상 경계하며 그의 옆에서 달리듯 걸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계속 걸었고 어디든 어디서든 피할 곳을 찾았다. 정우는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있는 육교를 고려했지만 그곳은 이미 다른 노숙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공원은 밤에 너무 위험해서 고려할 수 없었다. 그에게는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었다. 그때 비명소리가 들렸다. 정우의 고개가 번쩍 들렸다. 거리 앞쪽으로 가로등에 깜빡이는 불빛 아래에서 한 남자가 검은 후드티를 입은 두 남자와 싸우고 있었다. 강도였다. 정우는 거의 생각할 시간도 없었다. 그는 자전거를 떨어뜨리고 달렸다. 이봐요. 그는 차가운 밤을 가르는 소리로 외쳤다. 강도들은 깜짝 놀라 돌아봤다. 정우는 6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지갑을 꽉 쥐고 있는 것을 보았다. 강도 중 한 명이 노인을 세게 밀어 그를 인도에 쓰러뜨렸다. 정우의 가슴 속에 분노가 불타올랐다. 그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달려가 가까이 있던 강도의 팔을 잡아당겼다. 남자는 정우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정우는 간신히 피하려 했지만 제대로 피하지 못했고 신음하며 뒤로 비틀거렸다. 그 순간 깊고 무서운 으르렁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그림자가 이빨을 드러내고 털을 세우며 정우와 강도 사이로 뛰어들었다. 그의 으르렁거림은 낮고 위험했으며 텅 빈 거리에 울려 퍼졌다. 강도들은 망설였지만 그림자는 격렬한 소리를 내며 앞으로 돌진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강도들은 등을 돌려 도망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정우는 거친 숨을 내쉬며 바닥에 있는 노인을 향해 돌아섰다. 노인은 가슴을 만지며 거친 숨을 쉬고 있었고 한 손에는 여전히 지갑을 꽉 쥐고 있었다. 정우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괜찮으세요, 선생님? 남자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감사가 뒤섞여 있었다. 괜찮은 것 같네, 노인이 말했다. 정우는 그가 일어서는 것을 도왔다.
그림자는 그들 옆에 서서 마치 감시자처럼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남자는 숨을 내쉬고 마침내 정우와 시선을 마주쳤다. 자네가 나를 구해줬군. 그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선생님께서 도움이 필요해 보이셨어요. 남자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 지었다. 내 이름은 김병우라네. 자네와 내가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군. 김병우는 그저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유명한 사업가였고 서울에서 가장 큰 보안회사 중 하나의 소유주였다. 하지만 차가운 인도에 앉아 비싼 코트의 먼지를 털어내던 그 순간 그는 CEO가 아니었다. 그는 소년과 그의 개에게 구해진 단지 한 노인일 뿐이었다. 정우는 그를 일으켰다. 정말 괜찮으세요? 김병우는 숨을 가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내가 자네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지. 자네가 한 일은 용감했어. 정우는 여전히 자신의 옆에서 보호하듯 서 있는 그림자를 힐끗 보았다. 저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림자가 도와줬죠. 김병우의 눈은 개에게 향했고 그리고 놀랍다는 듯이 커졌다. 정우는 눈썹을 찌푸렸다. 왜요? 김병우는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저 개 어디서 찾았나? 정우는 망설였다. 며칠 전 밤에요. 그가 배고파 보여서 제 음식을 나눠줬어요. 그 이후로 그는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김병우는 무릎을 꿇고 그림자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개는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고 으르렁거리지도 않고 단지 기억하려는 듯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김병우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백호. 정우는 깜짝 놀랐다. 뭐라고요? 그림자는 몸을 움직이더니 귀를 쫑긋하고 꼬리를 한번 흔들었다. 김병우는 숨을 들이마셨다. 이럴 수가. 그는 중얼거렸다. 정말 너구나. 정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기다려보세요. 그를 아세요? 김병우는 크게 숨을 내쉬고 일어섰다. 이 개는 그냥 길거리 개가 아니네. 내 개였어. 그의 이름은 백호야. 그는 우리 가족의 보호견이었지. 그가 어린 강아지였을 때부터 우리는 그를 키웠어. 2년 전 그는 내 저택에서 강도를 만나 행방불명되었어. 도둑들이 그를 데려가려 했지만 그는 저항했어. 사고가 있었고 우리는 그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 정우는 이제 정우가 본 적 없는 표정으로 김병우를 바라보는 백호. 그림자를 내려다보았다. 김병우의 목소리가 더 깊어졌다. 그가 사라졌다고 생각했어. 우리는 몇 주 동안 찾아다녔지. 다시 그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정우는 목이 메었다. 그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다. 김병우가 그를 데려갈 것이었다. 물론 데려갈 것이다. 그것은 그의 개였고 그의 가족이었다. 그림자. 백호는 그의 것이었다. 김병우는 정우를 향해 돌아섰지만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물었다. 하지만 그는 떠나지 않을 거야. 그렇지? 정우의 목구멍이 조여들었다. 그림자. 백호에게는 정우가 절대로 가질 수 없었던 진짜 집이 있었다. 하지만 원래 주인과 마주한 지금도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정우의 곁에 서서 충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김병우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는 조용한 웃음을 터뜨렸다. 너희 둘은 운명인가 보구나. 그는 중얼거렸다. 정우는 불가피한 개를 돌려주라는 요구에 대비해 긴장했다. 대신 김병우는 미소 지었다. 오늘 밤 자네는 내 목숨을 구해주었네. 그리고 자네는 그의 목숨도 구했어. 그러니 내가 보답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네. 정우는 눈을 깜빡였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말은. 김병우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가 자네를 돕고 싶다는 거야. 단지 일자리나 돈뿐만 아니라 내가 자네에게 집을 주고 싶네.
정우의 숨이 멈췄다. 아니요. 김병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한 번 백호를 잃었어. 다시는 그를 잃고 싶지 않아. 그리고 그도 자네를 잃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네. 정우는 그림자, 백호를 내려다보았다. 걔는 마치 정우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깨닫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약간 꼬리를 흔들었다. 정우는 생애 처음으로 희망, 미래, 집이라는 낯선 감각을 느꼈다. 추운 밤과 배고픈 날들이 먼 기억처럼 느껴졌다. 정우는 여전히 깨어나 거리로 돌아갈 것을 예상하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매번 눈을 뜰 때마다 그는 따뜻한 지붕 아래 진짜 침대에서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있었다. 김병우는 약속을 지켰다. 정우에게는 있을 곳이 생겼다. 그에게는 해지지 않은 옷이 있었고 단순히 남은 음식이 아닌 식사가 있었으며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에게는 미래가 있었다. 김병우는 정우에게는 기회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를 학교에 등록시켰다. 정우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그는 오랫동안 단지 생존하기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그는 그것을 믿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백호는 결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한때 뼈만 남은 야인개였던 그 개는 이제 강해지고 잘 먹이가 주어지고 진정으로 행복해졌다. 하지만 얼마나 바뀌었는지와 상관없이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백호는 여전히 정우를 어디든지 따라다녔다. 그는 여전히 정우가 학교에 갈 때 현관에서 기다렸다. 그는 여전히 정우가 밤늦게 공부할 때 그의 발 아래 웅크리고 있었다. 결국 그림자는 김병우에게 돌아가는 길을 찾지 않았다. 그는 정우와 함께 집에 돌아왔던 것이다. 어느 저녁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하늘이 부드러운 오렌지색과 보라색 색조로 물들 때 정우는 집 앞 계단에 앉아 첫 번째 별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백호는 그의 옆에 누워 그의 털이 저녁 바람에 흔들리고 밤이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주변의 소리에 귀를 쫑긋하고 있었다. 정우는 후드티 주머니에 손을 넣어 샌드위치를 꺼냈다. 그것은 그저 땅콩버터와 젤리만 들어간 간단한 식사였지만 그것은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을 상기시켜 그는 미소 지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샌드위치를 반으로 나눠 한 조각을 개 앞에 놓았다. 개는 잠시 그를 올려다보았다가 골목에서 첫 번째 비 오는 밤을 보냈을 때와 똑같이 부드럽게 샌드위치를 받아들였다. 정우는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웃었다. 우리는 긴 여정을 왔네요. 그렇죠? 백호는 꼬리를 흔들고 정우의 팔에 머리를 기대었다. 정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는 어디서 잘지, 어떻게 하루를 살아남을지 걱정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옆에 가장 친한 친구가 있고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며 거기 앉아 있을 때 정우는 마침내 무언가를 이해했다. 그것은 친절함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항상 돌아오며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돌아왔다. 정우의 이야기는 아주 작은 친절한 행동 하나가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비 오는 밤에 나눈 한 끼의 식사는 끊을 수 없는 유대감, 두 번째 기회,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가져왔다. 백호는 한때 그저 길거리 개였고 정우는 그저 살아남으려는 소년이었다. 하지만 함께 그들은 집, 가족, 그리고 자신들보다 더 큰 무언가를 믿을 이유, 그들이 항상 찾고 있었던 것을 발견했다. 왜냐하면 친절함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항상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형태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자비, 연결, 사랑, 그리고 두 번째 기회에 대한 더 많은 놀라운 이야기들을 찾아보길 바란다. 친절함이 한 번에 한 걸음씩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잊지 말자. 서울 강남의 대저택 안뜰에는 희고 검은 조화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장엄한 장례 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최정원 회장의 아내 박소연 여사의 영정 앞에 머리를 숙였다. 최정원 회장은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 그룹 정원그룹의 회장으로 50대의 나이에 여전히 강인한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의 얼굴에 깊은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박소연 여사님은 항상 베풀물 실천하셨고 그 덕분에 많은 이들이 추도사가 한창일 때 갑작스러운 소동이 일어났다. 경호원들의 고함 소리와 함께 13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 하나가 장례식장 안으로 뛰어들었다. 허름한 차림새의 그 소년은 상주들과 조문객들 사이를 비집고 영정 앞까지 달려갔다. 안 돼요. 박소연 여사님을 이렇게 묻으면 안 돼요. 소년이 숨을 몰아쉬며 외쳤다. 그분은 아직 편히 쉬실 수 없어요. 그분에게는 아직 이루지 못한 약속이 있다고요.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조문객들은 경악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며 수근거렸다. 최정원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 애가 누구냐?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왔지? 최정원이 집사 김도현에게 물었다. 소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다시 외쳤다. 제발요. 아직 묻지 마세요. 박소연 여사님은 저희 어머니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편히 쉬지 못하고 계세요. 2명의 경호원이 달려와 소년의 팔을 붙잡았다. 하지만 소년은 최정원을 향해 간절히 외쳤다. 회장님, 당신이 박소연 여사님의 남편이시죠? 그분의 약속이 지켜지도록 도와주세요.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조문객들 사이에서는 미친 아이인가 봐, 누가 시킨 거겠지 같은 수군거림이 들렸다. 김도연은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회장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정원 회장은 소년을 날카롭게 쳐다보며 몇 걸음 앞으로 나섰다. 내가 누구냐? 내 아내의 장례식을 방해할 만큼 중요한 일이 뭐지? 소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민준이라고 해요. 저희 어머니는 박소연 여사님이 도와주시기로 약속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기다리다가 돌아가셨어요. 최정원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소년의 말에 어떤 기억이 떠오른 듯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경호원들에게 명령했다. 저 아이를 내보내라. 민주는 끌려나가면서도 외쳤다. 박소연 여사님이 이루지 못한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래야 그분도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장례식장 문이 닫히고 소년의 목소리는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말은 참석자들의 마음속에 희미한 의문을 남겼다. 특히 최정원 회장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기억이 흐릿하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최정원 회장은 집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제의 소동은 일단 수습되었지만 그 소년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박소연 여사는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사고 조사는 단순한 미끄러짐 사고로 결론 지어졌지만 지금 와서 그 소년이 무슨 약속에 대해 말한 것일까? 김도연이 노크 후 문을 열고 들어왔다. 회장님, 어제 그 소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름은 강민준, 서울 외곽의 가난한 동네에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3년 전에 병으로 사망했고 아버지는 어릴 때 가출했다고 합니다. 최정원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내 아내와 그 가족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건가? 김도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제가 예전 기록을 찾아보니 5년 전쯤 박소연 여사님께서 강원도 시골 마을에 기부 활동을 하셨을 때 만난 가족인 것 같습니다. 여사님의 자선 기록에 강민주라는 임산부에게 의료 지원을 약속했다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최정원의 눈이 커졌다. 그때의 기억이 서서히 되살아났다. 그는 아내가 자선 활동에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것을 항상 못마땅해 했었다. 특히 그 시기에는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심했고 아내에게 불필요한 자선 활동을 중단하라고 강하게 요구했었다. 그래, 기억난다. 내가 반대했었지. 최정원은 창밖을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아내가 무슨 병에 걸린 임산부를 도와주겠다고 했었는데 내가 그런 불투명한 일에 돈을 쓰지 말라고 했었어. 김도연은 조용히 지켜보다가 말했다. 그 소년이 다시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정원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그 아이를 만나보고 싶다. 하지만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뒷문으로 데려와. 그날 저녁, 강민주는 김도현의 안내로 최정원 회장의 저택 뒷문을 통해 들어왔다. 소년의 눈에는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그는 작은 서재로 안내되었고 그곳에서 최정원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앉아라. 최정원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걸터 앉았다. 그의 손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그래서 내 어머니와 내 아내 사이에 어떤 약속이 있었다는 거지? 최정원이 물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다. 이건 어머니가 남기신 편지예요. 박소연 여사님이 어머니의 병을 치료해 주시기로 약속하셨다고 써 있어요. 어머니는 임신 중에 심각한 병에 걸리셨고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돈이 없었어요. 박소연 여사님이 도와주시기로 하셨는데. 최정원은 그 편지를 받아 읽었다. 희미한 글씨로 쓰여진 그 편지에는 박소연 여사님이 서울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분이 꼭 돌아오실 거라 믿는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래서 어머니는 기다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고요. 박소연 여사님이 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는지 항상 궁금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여사님이 돌아가셨다는 뉴스를 보고 이제는 그 이유를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최정원의 표정이 무거워졌다. 그는 자신이 아내의 선행을 막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박소연은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지만 남편의 반대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내가... 최정원은 목이 메어 말을 이었다. 내가 아내에게 그런 활동을 중단하라고 했었다. 기업에 위기가 있을 때였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했기 때문이야. 민준의 눈에 실망감이 스쳤다. 그럼 박소연 여사님은 정말 도와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최정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을 거야. 내 아내는 항상 남을 돕고 싶어 했어. 내가 막지 않았다면. 그의 말은 미완성으로 남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의미를 이해했다. 민준의 어머니는 살아있을 수도 있었다는 것. 민준은 한때 화가 났지만 최정원의 얼굴에 드러난 후회와 고통을 보며 조금 누그러들었다. 저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박소연 여사님의 영혼이 편히 쉬셨으면 해서요. 최정원은 무겁게 숨을 내쉬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박소연 여사님이 하시려던 일을 이어가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그게 그분의 뜻이었을 거예요. 최정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내 아내의 이름으로 자선재단을 설립하겠다. 그리고 내 할머니와 너를 돕고 싶구나. 민준이 얼굴을 들었다. 저희를 도와주실 필요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저는 할머니와 함께 잘 지내고 있어요. 최정원은 이 어린 소년의 기품에 감동했다. 그는 김도현에게 민준을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 주라고 지시했다. 민준이 떠난 후 최정원은 창가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다시 아내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다. 소연아, 미안하다. 내가 내 뜻을 가로막았구나. 이제라도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이어가겠다. 이틀 후 박소연 여사의 장례식이 끝나고 화장이 진행되었다. 최정원 회장은 예정대로 장례 절차를 마무리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자선활동 관련 서류들을 찾아보았다. 그 중에서 강원도 의료지원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폴더를 발견했다. 폴더 안에는 여러 건의 의료지원 계획이 있었고 그 중에는 강민주, 27세, 임신 7개월, 심장질환이라고 적힌 문서도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박소연의 필체로 최정원과 상해 후 진행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페이지는 찢겨 있었다. 최정원은 의아했다. 왜 나머지 페이지가 없는 것일까? 더 자세히 살펴보니
아내의 개인 금고에서 봉인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편지 봉투에는 강민주님께라고 쓰여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본 최정원은 충격에 빠졌다. 강민주님, 제가 약속드렸던 치료 지원을 바로 실행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남편이 현재 회사 상황이 어렵다며 반대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겠습니다. 건강 유지에 신경 쓰시고 급한 일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편지는 끝맺음이 없었다. 아마도 보내기 전에 작성이 중단된 것 같았다. 최정원은 마음이 무거워졌다. 아내는 정말로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 했지만 그의 반대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날 밤 최정원은 김도연과 함께 아내의 서재에 앉아 있었다. 도연 씨, 아내가 남긴 자선 활동 기록을 모두 찾아봐요. 특히 강민주 씨 관련 내용이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해. 김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왜 갑자기 이런 오래된 일을 파헤치시는 겁니까? 최정원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미완성의 약속이 있었던 것 같아. 그 소년 민준이가 말한 것처럼 내 아내는 편히 쉬지 못하고 있을지도 몰라.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소연 여사의 보험 담당자였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부인의 사고와 관련해서요. 최정원은 의아해하며 그를 맞았다. 무슨 일인가요? 보험 담당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여사님의 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CCTV가 없었던 곳이었는데 경찰 보고서에는 도로 상태가 원인이라고만 되어 있고 자세한 조사가 없었습니다. 또한 목격자 진술도 수집되지 않았습니다. 최정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보험 담당자가 말을 이었다. 사고 조사가 너무 성급하게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보험 처리를 위해 저희가 추가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정원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내의 사고가 단순한 미끄러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암시였다. 소연이 사고 전날 밤 어디론가 가야 한다며 비밀스럽게 행동했던 것이 갑자기 떠올랐다. 보험 담당자가 떠난 후 최정원은 김도연에게 말했다. 도연 씨, 우리 아내의 사고를 다시 조사해야겠어.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 보여. 김도연은 놀랐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할까요? 사설 탐정을 고용하자. 공식적인 조사는 너무 눈에 띄일 수 있어. 그리고 민준이를 다시 만나고 싶어. 그 아이의 어머니가 살았던 강원도 마을도 방문해야겠어.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날 최정원 회장과 김도연은 강민준을 찾아 그의 집을 방문했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아파트에서 민준과 그의 할머니는 놀란 얼굴로 그들을 맞았다. 회장님께서 직접 오시다니. 할머니는 당황해하며 말했다. 최정원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민준이와 이야기할 것이 있어서요. 그리고 강원도에 함께 가졌으면 해요. 민준이 어머니가 살았던 마을에요. 민준은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왜 갑자기 그런 곳에 가려고 하세요? 최정원은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다. 내 아내의 사고에 의문점이 생겼어. 그리고 그것이 내 어머니와의 약속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단다. 민준은 할머니를 바라보았고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해야 해, 민준아. 하지만 진실을 알 필요는 있어. 그렇게 해서 최정원, 김도현, 그리고 강민준은 함께 강원도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했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은 서울과는 다른 고요함으로 가득했다. 푸른 산과 넓은 들판이 펼쳐진 평화로운 시골 마을이었다. 최정원의 고급 세단이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주민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민준이 가장 먼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기가 어머니가 계셨던 곳이에요. 저는 어릴 때 몇 번 와봤어요. 최정원과 김도연도 차에서 내렸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저기 민준이 아니냐? 한 노인이 말했다. 많이 컸구나. 그런데 저 양복 입은 사람들은 누구지? 민준이 앞으로 나섰다. 이분은 최정원 회장님이세요. 박소연 여사님의 남편이시고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다. 누군가가 말했다. 아, 그 부유한 여자분의 남편이구나. 몇 년 전에 민주를 도와주겠다고 했던. 최정원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제 아내가 이곳에서 했던 약속에 대해 알아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의 죽음과 관련해서도요. 한 중년 여성이 앞으로 나섰다. 저는 민주의 친구였어요. 박소연 여사님이 오셨을 때 함께 있었습니다. 여사님은 민주의 상태를 보시고 매우 걱정하셨어요. 서울에서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최정원은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그 후에 다시 오셨나요? 제 아내가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몇 개월 후에 다시 오셨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상한 일이라뇨? 그때 여사님이 오셨을 때 검은 차를 타고 온 남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여사님과 말다툼을 했고 결국 여사님은 매우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는 다시 오지 않으셨죠. 최정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남자들을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생겼는지. 여성은 고개를 저었다. 잘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을 입구에서 여사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최정원과 김도연은 의미심장한 시선을 교환했다. 그들은 계속해서 마을 주민들에게 질문했고 마침내 민준의 어머니가 묻힌 묘지를 방문했다. 작은 산 중턱에 위치한 묘지는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민준은 어머니의 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최정원도 그 옆에 무릎을 꿇고 묵념을 올렸다. 죄송합니다. 강민주 씨, 제가 아내를 막아서 당신을 도울 수 없게 했습니다. 그때 묘지 관리인으로 보이는 노인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당신이 박소연 여사의 남편이시군요. 최정원은 놀라서 돌아보았다.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아셨죠? 노인은 쓴웃음을 지었다. 박소연 여사가 마지막으로 이곳에 오셨을 때 뵈었습니다. 여사님은 민주의 묘에 헌화하시려고 했는데 두 남자가 나타나 여사님을 막았죠. 더 이상 파헤치지 마시라고 경고하던데요. 최정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언제 일이죠? 약 6개월 전이요. 여사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었죠. 최정원과 김도연은 충격을 받았다. 박소연은 죽기 직전에도 이곳을 방문해 민주를 추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녀를 감시하고 방해했다. 그 남자들은 어떻게 생겼나요? 최정원이 급히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모두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얼굴을 잘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여사님은 그들을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굉장히 놀라시더군요. 민준이 불안한 눈빛으로 최정원을 바라보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누군가가 박소연 여사님을 감시한 거죠? 최정원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내고 말 거야. 그들이 묘지를 떠나려 할 때 노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여사님이 떠나실 때 들었어요. 꼭 다시 올 거야. 그 아이를 찾아내서 도와주겠어라고 중얼거리시더군요. 최정원의 눈이 커졌다. 그 아이라면 민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요. 여사님은 민주의 아들을 찾고 계셨으니까요. 이 말을 들은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박소연 여사는 끝까지 약속을 지키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녀를 막았고 결국 비극적인 사고로 이어졌다. 그날 밤 그들은 마을의 작은 여관에 묵었다.
최정원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아내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를 괴롭혔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다. 차 안에서 최정원은 김도현에게 말했다. 도현 씨, 사설 탐정을 고용해요. 최고의 실력자로요. 내 아내의 사망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겠어. 김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연락을 취했습니다. 정서연 탐정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어머니와 박소연 여사의 이야기가 이렇게 깊게 얽혀 있을 줄은 몰랐다. 그리고 이제 그는 박소연 여사의 죽음에도 미스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서울로 돌아온 최정원 일행은 바로 정서연 탐정을 만났다. 정서연은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로 전직 형사 출신이었다. 그는 최정원의 집무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님, 박소연 여사의 사고에 대해 기본적인 조사를 해봤습니다. 정서연이 노트북을 펴며 말했다. 경찰 보고서는 매우 간단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워 차량 통제가 불가능했다는 결론이죠. 하지만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최정원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어떤 의문점인가요? 첫째, 사고 당시 날씨는 맑았고 도로 상태도 양호했습니다. 둘째, 사고 현장 근처의 CCTV가 모두 고장 상태였다고 보고되었는데 이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셋째, 목격자 진술이 전혀 없습니다. 민주는 불안한 표정으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김도연이 그에게 다가와 손을 잡아주었다. 정서연이 계속해서 말했다. 제가 비공식적으로 현장 주변을 조사해보니 한 주유소 직원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고 직전 검은색 세단이 박소연 여사의 차를 뒤따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최정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검은색 세단이라고요? 네. 그리고 사고 직후 그 차는 급히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주유소 CCTV에 일부 포착되었지만 번호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정원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것이 강원도에서 본 검은 차와 연관이 있을까요? 정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김도연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고 잠시 대화를 나눈 후 놀란 표정으로 최정원에게 말했다. 회장님, 박소연 여사의 휴대폰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요. 모두의 시선이 김도현에게 집중되었다. 어디서 발견된 거지? 최정원이 물었다. 한 농부가 밭에서 일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5km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휴대폰은 손상되었지만 데이터 복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정원은 즉시 결정을 내렸다. 휴대폰을 가져와요. 그리고 최고의 데이터 복구 전문가를 불러줘요. 그날 저녁 박소연의 휴대폰이 최정원의 집으로 배달되었다. 데이터 복구 전문가가 도착해 작업을 시작했다. 몇 시간 후 그는 복구된 데이터를 최정원에게 보여주었다. 대부분의 통화 기록과 메시지가 삭제되어 있었습니다만 일부를 복구했습니다. 최정원은 화면을 살펴보았다. 사고 당일 박소연은 익명의 번호로 메시지를 받았다. 강민준을 찾았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약속한 장소에서 만납시다. 최정원의 눈이 커졌다. 민준이를 찾았다고? 아내는 민준이를 찾고 있었던 거야. 또 다른 메시지도 있었다. 조심하세요. 당신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정원은 충격에 빠졌다. 아내는 누군가로부터 경고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날 아내는 민준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을지도 모른다. 데이터 복구 전문가가 말했다. 마지막 통화는 사고 직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번호는 복구할 수 없었습니다. 최정원은 민준을 바라보았다. 소년의 눈에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다. 민준아,
내가 위험할 수 있어. 아내가 너를 찾으려 했다는 것을 누군가가 원치 않았던 것 같아.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요? 저는 그냥 평범한 아이인데. 김도연이 갑자기 말했다. 회장님, 혹시 정원그룹의 내부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사님께서 자선 활동을 재개하려 했다면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최정원은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다. 정원그룹 내에는 박소연의 자선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 특히 부사장 이태준은 항상 회사 자금이 자선 활동에 쓰이는 것을 강하게 반대했다. 이태준. 최정원이 중얼거렸다. 그가 이 일에 관여했을까? 정서연 탐정이 끄덕였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태준 부사장의 동향과 사고, 당일의 행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최정원은 민준에게 자신의 집에서 머물 것을 권했다. 내 안전이 염려돼. 이 집에는 경비가 철저해. 할머니께도 연락드려서 걱정하지 않게 할게. 민준은 망설였지만 할머니와 통화한 후 동의했다. 그는 최정원의 저택에서 게스트룸에 머물게 되었다. 한편 최정원은 집무실에서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소연아, 누가 너를 해치려 했던 거지?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어.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알 수 없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최정원이 받았다. 무거운 침묵 후 깊은 목소리가 들렸다. 더 이상 파헤치지 마십시오, 회장님.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최정원은 놀라 숨을 멈췄다. 당신은 누구요? 내 아내에게 무슨 짓을 한 거요? 경고합니다. 그 소년을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부인의 죽음은 사고였다고 생각하는 게 모두에게 좋을 겁니다. 전화가 끊겼다. 최정원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내려놓았다. 이제 확실해졌다. 아내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와 민준을 감시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최정원은 정서연 탐정과 김도연을 집무실로 불렀다. 그는 어젯밤 있었던 협박 전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 확실합니다. 정서연이 말했다. 박소연 여사의 죽음은 사고가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해치려 했고, 지금은 우리가 진실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최정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도연 씨, 오늘 이태준 부사장을 만나고 싶어요. 비공식적으로요.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약속을 잡겠습니다. 민주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그들에게 합류했다. 그는 어젯밤 일에 대해 듣고 놀랐다. 저 때문에 위험해지신 거 아닌가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최정원은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니야, 민준아. 이건 내 아내와 내 어머니의 이야기를 넘어선 더 큰 무언가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우리는 함께 진실을 찾아낼 거야. 그날 오후, 최정원은 시내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이태준 부사장을 만났다. 이태준은 5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최정원이 갑자기 만남을 요청한 것에 놀란 것 같았다. 갑자기 저를 부르셔서 놀랐습니다. 회장님, 이태준이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다. 최정원은 직접적으로 물었다. 태준 씨, 내 아내가 생전에 자선 활동을 재개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이태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여사님의 자선 활동은 항상 존경했습니다만 회사 자금이 그쪽으로 너무 많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했었죠. 그리고 내 아내가 강원도의 한 가족을 도우려 했다는 사실은요. 이태준은 눈을 깜빡였다. 그런 세부 사항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최정원은 이태준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내 아내의 사고 당일 태준 씨는 어디에 있었나요? 이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단순한 질문일 뿐입니다. 이태준은 불편한 듯 자세를 바꾸었다.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회의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증언할 수 있습니다.
최정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검은색 세단들은 어디에 있나요? 특히 임원용 차량들이요. 이태준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모두 회사 주차장에 있을 겁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화가 끝난 후 최정원은 카페를 나와 기다리고 있던 김도현에게 말했다. 그는 뭔가 숨기고 있어요. 눈빛이 흔들렸어요. 정서연 씨에게 이태준의 알리바이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해주세요. 그때 최정원의 전화가 울렸다. 정서현이었다. 회장님, 중요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에 있는 편의점 CCTV를 확보했는데 흐릿하지만 박소연 여사의 차를 뒤따르는 검은색 세단이 보입니다. 그리고 번호판의 일부가 보입니다. 정원그룹 소유의 차량입니다. 최정원은 충격에 휩싸였다. 누가 그 차를 운전하고 있었죠?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고 직후 그 차에서 누군가 내려 박소연 여사의 차를 확인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런 도움도 요청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최정원은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다. 그들이 내 아내를 그대로 두고 떠났다고요? 천천히 죽게 내버려 두었다고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조사해보니 그 차량은 주로 이태준 부사장이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최정원은 충격에 빠졌다. 이태준, 그가 정말 아내의 죽음에 관여한 것일까? 하지만 왜? 단순히 자선 활동 때문일까?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을까? 정서연 씨, 경찰에 알려야 할까요? 아직은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장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태준 부사장이 정말 관련되어 있다면 그는 위험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최정원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알겠습니다. 계속 조사해주세요. 그리고 민준이의 안전도 신경 써주세요. 집으로 돌아온 최정원은 정원에서 쉬고 있는 민준을 발견했다. 소녀는 아름다운 꽃들 사이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다. 여기 정원이 참 아름답네요. 민준이 최정원을 보고 말했다. 박소연 여사님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최정원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소연이는 이 정원을 매우 사랑했어. 특히 저 백합들을 가장 좋아했지. 민준은 잠시 침묵한 후 물었다. 진실을 찾으셨나요? 최정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어.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어. 민준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저도 박소연 여사님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어요. 최정원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때 김도연이 급히 뛰어왔다. 회장님, 이태준 부사장이 갑자기 해외 출장을 떠난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 비행기로요. 최정원의 얼굴이 굳어졌다. 도망치려는 거군.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지자 겁을 먹은 거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정원은 단호하게 말했다. 공항으로 가자. 그를 놓치면 안 돼. 인천국제공항은 저녁 시간 여행객들로 붐볐다. 최정원, 김도현, 그리고 정서연 탐정은 급히 공항에 도착했다. 민준은 안전을 위해 최정원의 집에 남겨두었다. 이태준의 비행기는 9시 출발입니다. 김도연이 말했다. 아직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그들은 출국장을 향해 서둘러 이동했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태준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때 정서연이 이태준을 발견했다. 저기 있습니다. VIP 라운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정원은 빠르게 움직여 이태준이 라운지로 들어가기 전에 그를 붙잡았다. 태준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이태준은 놀라 뒤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회장님,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해외 출장이라고? 왜 갑자기 떠나는 거죠? 이태준은 불안하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급한 비즈니스가 생겼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을 텐데요. 최정원은 날카롭게 말했다.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지자 도망치려는 거군요. 내 아내의 사고에 당신이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정서연이 앞으로 나와 말했다. 우리는 사고 현장 근처 CCTV를 확보했습니다. 당신의 차가 박소연 여사의 차를 뒤따르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이태준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건 오해입니다. 최정원은 이태준의 팔을 꽉 잡았다. 내 아내를 죽인 건 당신이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이태준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서 이야기합시다. 그들은 공항 내 한적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이태준은 긴장된 표정으로 앉았다. 사실대로 말해보세요. 최정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태준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네, 제 차가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운전한 것은 아닙니다. 제 비서 강현우가 운전했습니다. 왜요? 내 아내를 왜 미행했던 겁니까? 이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여사님이 회사 내부 문제를 조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사님은 회사 자금 횡령 사실을 발견하셨습니다. 최정원은 충격에 빠졌다. 횡령이라고요? 네, 자선기금으로 지정된 돈의 일부가 다른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여사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되셨고 조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 아내를 미행하게 했다는 말입니까? 이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여사님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현우가 과도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여사님을 위협하려 했을 뿐인데 상황이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최정원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위협하려 했다고요? 내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잖아요. 정말 사고였습니다. 회장님, 강현우가 단순히 위협하려고 여사님의 차를 뒤따르다가 너무 가까이 접근했고 여사님의 차가 도로를 이탈하게 된 것입니다. 강현우는 패닉 상태에 빠져 도망쳤고 나중에 저에게 보고했습니다. 최정원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은폐했군요. 이태준은 고개를 숙였다. 두려웠습니다. 횡령 사건이 드러나면 저와 강현우는 물론 회사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정서연이 물었다. 그렇다면 강원도에서 박소연 여사를 방해한 사람들도 당신이 보낸 건가요? 이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여사님이 그 가족을 돕기 위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셨고 그것이 결국 횡령 사건까지 연결될까 걱정했습니다. 여사님이 강원도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강현우를 보냈습니다. 최정원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내 아내는 단지 약속을 지키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것 때문에 그녀를 죽음으로 몰았어요. 이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고백했어야 했습니다. 최정원은 김도현과 정서연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에 연락하세요. 이태준과 강현우를 체포해야 합니다. 이태준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말했다. 회장님, 제발 회사를 생각해 주십시오. 최정원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 아내의 정의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강현우는 어디 있죠? 이태준은 어깨를 늘어뜨렸다. 그는 이미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3일 전에요. 정서연이 이태준의 여권을 가져갔다. 당신은 어디에도 가지 못합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여기 있어야 합니다. 1시간 후 경찰이 도착해 이태준을 체포했다. 최정원은 경찰서에서 모든 내용을 상세히 진술했다. 박소연의 죽음, 횡령 사건, 그리고 은폐 시도까지. 그날 늦은 밤, 최정원은 집으로 돌아왔다. 민주는 거실에서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나요?
민준이 물었다. 최정원은 피곤한 표정으로 민준 옆에 앉았다. 이태준이 체포되었어. 그리고 우리는 진실을 알게 되었단다. 최정원은 민준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떻게 박소연이 회사의 횡령을 발견했는지, 어떻게 그녀가 민준과 그의 어머니를 찾으려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그녀의 죽음으로 이어졌는지.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박소연 여사님은 끝까지 저희를 도우려 하셨던 거네요. 최정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려 했단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위험에 빠뜨렸어. 민준은 한동안 침묵했다가 물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현우를 찾기 위한 국제 수배가 내려졌어. 그리고 회사의 횡령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시작될 거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정원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내 아내의 이름으로 자선재단을 설립할 거란다. 그녀가 하고 싶었던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민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래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최정원은 민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내가 나에게 진실을 알려줘서 고마워, 민준아.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영원히 진실을 알지 못했을 거야. 2달 후 서울의 한 호텔 연회장에서는 박소연 자선재단 설립 기념식이 열렸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다. 이태준은 살인방조와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강현우는 여전히 국제 수배 중이었다. 최정원 회장은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아내 박소연은 항상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마음을 썼죠. 하지만 저는 그런 그녀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고 때로는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최정원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그녀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려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재단은 그녀의 이름으로 그녀의 뜻을 이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유료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며 특히 임산부와 어린이를 위한 유료 서비스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청중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최정원은 잠시 말을 멈추고 연단 아래를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민준과 그의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감동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강민준 군입니다. 그는 앞으로 박소연 장학금의 지원을 받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민준은 놀란 표정으로 최정원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 소식을 미리 듣지 못했다. 청중들이 민준을 향해 박수를 보냈고 그의 할머니는 눈물을 훔쳤다. 박소연 재단은 단순한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소외된 이들을 돕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제 아내가 지키지 못한 약속을 이제 우리가 함께 지켜나갈 것입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최정원은 민준과 그의 할머니와 함께 정원으로 나갔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민준아, 너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은 내가 내린 가장 쉬운 결정이었단다. 최정원이 웃으며 말했다. 너는 아주 특별한 아이야. 민준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는 그저 진실을 찾아 나섰을 뿐이라고?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거란다. 내가 아니었다면 내 아내의 진실은 영원히 묻혀 있었을 거야. 민준의 할머니가 최정원의 손을 잡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민주와 제 손자에게 정의를 가져다 주셔서요. 최정원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며 지내요. 민준이가 어떻게 성장해가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김도연이 다가왔다. 회장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강현우가 태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최정원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다행이군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마무리될 수 있겠네요.
민주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어딘가에서 박소연 여사와 자신의 어머니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다. 1년 후 박소연 재단은 강원도에 의료센터를 개설했다. 그곳은 민준의 어머니 강민주의 이름을 따서 민주의료센터라고 불렸다. 센터는 특히 임산부와 어린이를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민주는 서울의 좋은 학교에 다니며 주말마다 최정원의 집을 방문했다. 그들은 마치 가족과 같은 관계가 되었다. 민준의 할머니도 건강을 되찾아 이제는 의료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다. 강현우와 이태주는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횡령된 회사 자금은 모두 회수되어 자선 사업에 투입되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최정원은 민준과 함께 박소연의 묘지를 찾았다. 그들은 꽃다발을 놓고 묵념을 올렸다. 소연아,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어. 최정원이 속삭였다. 내가 지키지 못한 약속을 우리가 대신 지켰단다. 그리고 내 죽음의 진실도 밝혀냈지. 이제 편히 쉬어도 돼. 민주는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쓴 편지였다. 그는 그 편지를 박소연의 묘 앞에 놓았다. 박소연 여사님, 저희 어머니의 편지를 가져왔어요. 어머니는 항상 여사님을 믿고 기다렸어요. 이제 여사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최정원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들의 눈에는 슬픔보다는 평화와 희망이 담겨 있었다. 돌아가는 길에 민준이 물었다. 회장님, 진실을 찾는 것이 항상 이렇게 어려운가요? 최정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때로는 그렇단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지. 내가 그랬던 것처럼. 민주는 미소 지었다. 저는 그저 어머니와 박소연 여사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거란다. 최정원이 말했다.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 그것이 내 어머니와 내 아내가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소중한 유산이야. 그들은 말없이 계속 걸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그들의 머리카락을 흐트렸다. 먼 하늘에는 하얀 구름이 평화롭게 떠다니고 있었다. 비록 고통스러운 진실을 통과해야 했지만 이제 그들의 앞에는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박소연과 강민주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사랑과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소년이 있었다. 장례식장에 뛰어들어 진실을 외쳤던 용기 있는 소년 강민준.